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원론 5주차 2교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봤죠. 이번 시간에는 독점 시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과점 시장과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해서 시장 이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점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모노폴리라고 합니다. 모노폴리 뭐죠? 단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독점이 꽤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지만 저개발국 이런 데 가면은 독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예컨대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예컨대 철도 같은 경우도 독점이었고, 그 다음에 통신도 한국통신공사가 독점을 했고 꽤 있었습니다. 점점 더 이제 독점이 해체가 되는 이런 과정인데 여전히 후진국에서는 독점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독점 시장에 하나가 있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만 이윤을 극대화할 것인가, 또 독점이 존재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독점이 발생하는 원인을 갖다 좀 살펴볼 겁니다. 어떨 때 독점이 발생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독점 기업은 하나의 기업인데 가격과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독점의 경우에는 가격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은 가격 수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어지는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가격 하에서 생산량만 결정했죠. 그렇지만 독점의 경우에는 가격뿐만 아니라 생산량뿐만 아니라 가격도 마음대로 정합니다. 물론 이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과 생산량을 정하겠죠. 그래서 독점 기업의 가격과 생산량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 이거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경쟁 시장의 가격, 생산량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걸 비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를 갖다가 봐야만 이걸 통해서 독점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갖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독점이 가져오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무엇이고, 또 이를 방지하거나 또 줄이기 위한 방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독점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갖다 많이 규제하고 있죠. 규제하는 이유가 바로 독점이 있는 경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하기 때문에 독점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또 독점을 규제하기도 하고 독점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도 하고, 이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독점에 대한 정의입니다. 독점 시장,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은 영어로 모노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시장 전체 공급을 갖다 담당하는 겁니다. 혼자서 시장 수요 전부를 갖다 혼자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 공급을 갖다가 한 기업이 담당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곧 독점 기업은 시장 수요 전부를 갖다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죠. 시장 수요 전부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 수요와 독점 기업의 수요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점 기업의 수요라고 했는데,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라고 하는 거죠. 또는 독점 기업이 해결해야 되는 수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장 수요 다 혼자 해결해야죠. 그래서 시장 수요와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가 똑같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때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페이스 투 수요 곡선입니다.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뭐죠? 우하향하는 시장 수요 곡선입니다. 시장 수요 전부를 갖다 독점 기업 혼자 해결해야 하니까 독점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시장 수요 곡선이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비교한다면 경쟁 시장에 있는 경쟁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 어떤 형태였죠? 수평선이었죠. 왜냐하면 가격 수용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어지는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가격은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가격 하에서 생산량만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시장에 있는 완전 경쟁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수평선이었지만,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뭐예요? 시장 수요 전부를 갖다 혼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바로 우하향하는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독점 기업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독점 기업은 가격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죠.
또 독점의 경우에는 다른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고자 할 때 그걸 막습니다. 자,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다른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 또 가격을 낮춥니다. 가격을 낮춰가지고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생산해봤자 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업은 아예 들어올 꿈도 못 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독점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독점 기업은 가격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해가지고 오랫동안 독점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독점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도 당연히 이윤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독점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자, 가격과 생산량을 다 결정합니다. 생산량뿐만 아니라 가격도 결정해요. 물론 이제 가격과 생산량은 동시에 결정하는 것이죠. 자,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이걸 가격 설정자라고 합니다. 프라이스 메이커 또는 프라이스 세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 프라이스 테이커였죠. 테이커였는데 독점의 경우에는 프라이스 메이커다. 자, 그리고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또 특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없다는 것도 일단 주의하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가면 다시 언급이 됩니다.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없다.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뭐였죠? 평균 가변 비용 곡선 위에 있는 한계 비용 곡선이 바로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었죠. 한계 비용 곡선. 그래서 조업 중단점 이상의 한계 비용 곡선이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없다는 거, 이걸 명확하게 일단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공급 곡선은 없다. 표현할 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급 곡선은 정의되지 않는다. 정의되지 않는다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공급 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간단하게 없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독점 기업의 공급 곡선은 없다. 자,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럼 자, 독점 시장의 몇 가지 특징을 본 다음에 그 발생 원인을 갖다 보겠습니다. 왜 발생하는가 하는 거 얘기했는데 먼저 특징을 간단하게 확인한 다음에 특징은 별거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보는 겁니다. 독점 시장의 특징. 자, 첫 번째는 뭐죠? 유일한 공급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독점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유일한 공급자, 모노폴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독점 기업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 직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자, 수평 형태인 수요 곡선에 직면하는 완전 경쟁 기업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 직면한다는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뭐냐?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생산량을 정한 다음에 그 생산량에 맞게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선의 수요 곡선에 직면하게 되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 직면하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 설정자, 즉 프라이스 메이커라고 했죠. 다음에 세 번째로 독점 시장은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진입 장벽이라고 할 때는 흔히 영어로 barriers to entry라고 합니다.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는 장벽인데 그 장벽, 자, 진입 장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컨대 기술 수준이 매우 높아서 아주 뛰어난 기술 수준 때문에 독점이 돼가지고 어지간한 기업들은 못 들어온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기술 수준, 이것도 진입 장벽이 될 수가 있죠. 또 예컨대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른 기업은 생산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도 진입 장벽이 되죠. 특허권도.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쉽게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입 장벽이 낮은 데다가 기대 수익이 매우 높은 산업이 있다. 그럼 당연히 다 들어오겠죠. 진입 장벽은 낮으면서 기대 수익이 매우 높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이럴 때 독점은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점의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높아야만 계속해서 독점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진입 장벽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의회나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로비 활동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비 활동 결과 독점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흔히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하죠?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비 활동을 많이 펼친다. 흔히 이런 걸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합니다. 지대. 왜냐하면 독점은 공급자가 하나 아니에요.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독점 이윤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이 얻는 독점 지대도 오늘날에는 이걸 지대로 파악을 해요. 독점 지대라고 해서. 가지고 이런 행위를 지대 추구 행위, 렌트 시킹 비헤이비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실 용어입니다. 지대 추구 행위라는 용어. 근데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전문 학자도 아닌 뭐 칼럼니스트 이런 사람들이 칼럼 쓸 때도 특별한 설명 없이 그냥 뭐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하는 거. 용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높은 진입 장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독점 기업의 뭐 로비 활동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특징이죠. 유일한 공급자다.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 직면하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다. 높은 진입 장벽이 있고 이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독점 기업은 지대 추구 행위를 한다는 거. 그런 것들 특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독점 기업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독점이라고 해서 반드시 규모가 커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시장 수요가 매우 작은 경우 있죠. 시장 수요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작은 규모의 기업이 독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지금 있습니다. 성량이 있죠. 뭐 거의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량이 꼭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유명한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뭐 담배 피는 사람들 위해서 또 이렇게 성냥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상자로 만든 성냥을 제공하고 있죠. 또 유명한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거기다가 자기네 로고 새겨 가지고 또 내놓는 경우도 있고. 근데 성냥 만드는 공장이 옛날엔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인천의 경우에도 성냥 공장이 꽤 있어 가지고 옛날에 많이 불렀던 유명한 노래도 있습니다. 뭐 인천의 성냥 공장이라는 그런 전래 동요 같은 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냥 회사 없습니다. 딱 하나 남았었어요. 그것도 몇 해 전에 딱 하나 남았다는 걸 갖다가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그나마 이제 성냥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성냥 알맹이는 중국에서 수입한 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수요가 있는 곳에서 거기에 맞게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회사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자, 성냥 시장 얼마나 클까요? 매우 작잖아요. 그렇지만 하나의 기업이 남아가지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니까 그것도 독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규모가 커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시장 수요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규모가 아주 작은 기업이 독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 같은 경우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법령의 도움으로 성립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저개발국에는 아직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공기업들이 다 이런 형태죠. 공기업,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또 법령에 의해서 독점이 성립, 유지가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대부분 다 공기업 형태로 많이 존재하죠.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정부가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허가 내지는 특혜로 진입장벽을 정부가 설정해 줘요. 다른 기업이 못 들어오게. 이래가지고 독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을 이해할 때 상당수의 공기업은 대부분 다 독점이라는 거 아시죠? 상당수의 공기업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근데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다른 은행들이 못하는 업무를 갖다가 독점적으로 수행합니다. 코트라 같은 경우도 있고 도로공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정부가 독점을 유지시켜주는 이러한 사례지만, 그러나 공기업 형태를 운영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을 얘기할 때 이런 점들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하나입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엔 그 독점이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독점이 어떨 때 발생할 것인가 하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법적인 제도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정부가 허가를 해야만 생산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만 생산할 수 있는 경우, 이럴 때 우리는 이걸 또 법률적 독점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담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담배도 원래 수입 담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국산 담배가 차지하는 지위가 이제 점점 줄었지만, 어쨌든 간에 국내에서 담배를 생산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KTNG 한국 담배 인상공사가 독점이죠. 또 마찬가지로 전력을 판매하는 것은 한국전력공사가 합니다. 혼자.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전력이
국내에서 전력을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 일을 다 했었는데 해체가 됐어요. 지금도. 그것도 이제 독점이기 때문에 해체가 된 겁니다. 자,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발전은 뭐 중부 발전, 서부 발전, 남동 발전 이런 식으로 발전 회사를 몇 개 나눴죠. 또 한국 수력 원자력 몇 개로 나누고 거기서 만들어진 전력을 한국전력이 매입해가지고 판매는 한국전력이 혼자 하는 겁니다. 현재는. 그래서 현재 한국전력이라고 할 때는 전력을 판매하는 이런 역할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독점이죠. 다음에 두 번째, 특허권이 인정되는 경우 있죠. 특허권이 인정되면 다른 기업은 못 만들죠. 그래서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도 독점이 발생한다. 자, 특허권도 정부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 제도와 함께 넓게 법률적 독점에 포함시킵니다. 법률적 독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산 요소를 독점하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독점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런 경우 그 생산 요소를 독점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예로서 세계적인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드비어스, 다이아몬드 회사입니다. 다이아몬드 회사인데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다이아몬드 회사예요. 규모가 제일 큰. 그럼 드비어스사가 어떻게 할 것 같고 다이아몬드 시장에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됐느냐. 다이아몬드 광산, 세계적으로 규모가 매우 큰 다이아몬드 광산을 다 드비어스가 가지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생산에서는 드비어스가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죠. 다이아몬드 원석을 독점하니까 당연히 제품도 독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희귀한 자원이라든가 또 요소를 갖다가 독점적으로 소유한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제품도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있고, 자, 네 번째가 또 매우 중요한 경우인데, 자, 비용상의 우위가 있어가지고 독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비용상의 우위가 있어가지고 독점이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우리는 이걸 자연 독점이라고 합니다. 내추럴 모노폴리예요. 앞에서 법적 제도라든가 특허권은 정부가 인정해 주는 거죠. 법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합쳐가지고 법률적 독점이라고 했는데 비용상의 우위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점이 돼요. 왜냐하면 비용상에서 가장 뛰어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요?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경쟁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비용상의 우위로 인해 가지고 독점이 되는 경우를 자연 독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술이 매우 우수해 가지고 동일한 상품을 갖다가 어떤 기업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우 있죠. 이럴 때 흔히 우리는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규모의 경제가 있다. 생산비를 정확하게는 장기 평균 비용이에요. 장기 평균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업이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기업이 들어와 봤자 뭐요? 더 높은 비용으로 생산해야만 되기 때문에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정부가 아예 독점을 갖다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뭐요? 공기업 형태로 존재하면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편이라든가 우편, 전력, 또 전화, 통신 같은 것들이 있죠. 도시가스 같은 이런 것들. 주로 사회 간접자본 분야예요. 사회 간접자본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한 기업이 생산하면서 한 기업이 생산해가지고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비용을 크게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들어와 봤자 오히려 뭐예요? 비용이 높아져요. 그럼 당연히 가격도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자연 독점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자연 독점이라는 용어는 항상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 독점, 내추럴 모노폴리예요. 자연 독점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의뢰 규모의 경제가 있게 되면 자연 독점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평균 비용을 크게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점을 인정해 주는 게 일반적이다 하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래 들어와 가지고 수요가 크게 이제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과거에는 독점이었는데 점점 더 경쟁 시장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시장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소비자 후생은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한국통신공사, 옛날에 최신청이었어요. 최신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한국통신공사가 된 겁니다. 통신공사, 코리아 텔레콤 어소리티 해가지고 공사 형태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공사가 있는 상태에서 SK텔레콤이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SK텔레콤도 그 전신은 SK텔레콤이 아니라
다른 회사였어요. 그걸 SK에서 인수한 겁니다. 원래는 그 데이콤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데이콤을 갖다가 SK텔레콤이 인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콤이 처음에 시장에 들어올 땐 그랬던 거예요. 국제전화만 하겠다. 국제전화 시장에서 국제전화 사업만 하겠다 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던 한국통신공사하고 경쟁이 치열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예요? 전화 요금이 계속 낮아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한국 이동통신이 만들어져가지고 공기업인데 이동통신을 갖다가 SK텔레콤이 인수한 거예요. 가지고 오늘날 SKT가 된 겁니다. 가지고 이전에 있던 KTA는 KT가 돼가지고 역시 민영화됐죠. 거기도 물론 이제 뭐 사장을 임명하거나 이럴 때 뽑을 때 정부가 입김을 많이 행사하지만 외형상으로 볼 때는 민영화된 회사입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는 뭐예요? 요금도 크게 낮아졌고 소비자 우생은 크게 증가했죠. 옛날 같은 경우 뭐 미국에 전화 한번 한다. 뭐 정신없습니다. 요금 올라가는 게. 그냥 할 말만 딱딱딱딱 하고 그냥 끊는 이런 일이 많았죠. 그래서 그만큼 민영화됨으로써 뭐예요? 민영화돼 가지고 경쟁 시장이 됨으로써 소비자 후생은 크게 증가한 겁니다. 최근에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죠. 우편 사업. 우편 사업도 원래 최신청이 혼자 했던 거예요. 최신청이 하다가 이제 우편 사업을 우정사업본부가 맡고 있죠, 지금은. 그렇지만 우정사업본부가 맡는 영역,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죠, 계속해서. 왜냐하면 적어도 소포라든가 뭐 택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택배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이제 우체국 택배도 있지만 규모가 예전만치는 못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거에는 독점이었는데 점점 경쟁 시장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개 이제 후진국일 때는 독점이 많지만 후진국에서 경제가 발전하면서부터는 경쟁 시장으로 많이 바뀐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점이 발생하는 원인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규모의 경제로 인해 가지고 독점이 되는 경우 자연 독점. 두 번째는 정부가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특허권을 갖다 인정해 줘 가지고 독점이 되는 경우 즉 법률적 독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를 독점하는 경우 이럴 때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독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독점 기업의 균형을 봐야 됩니다. 즉 독점 시장에 있는 개별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격과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독점 기업의 균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 표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라 그랬죠?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라고 그랬죠. 자, 독점 기업은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뭐예요? 자, 우하향하는 시장 수요 곡선입니다.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에요. 시장 수요 전부를 갖다가 독점 기업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 독점 기업의 가격은 평균 수익과 일치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앞에서 경쟁 시장의 경우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수평이었죠. 그리고 그 수평선이 가격하고 평균 수입 AR하고 한계 수입 MR과 일치하는 것도 봤었죠. 근데 독점의 경우에는 우하향의 수요 곡선에 직면하기 때문에 한계 수입은 달라요. 한계 수입은 다르지만 여전히 수요 곡선이 곧 평균 수익 곡선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수요 곡선이 곧 평균 수익 곡선이라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 가격하고 한계 수입도 다르고 평균 수입과 한계 수입도 다르다는 거죠. 그 점이 이제 독점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독점의 경우에는 우하향하는 시장 수요곡선에 직면해요. 자, 우하향의 시장 수요곡선에 직면한다. 우하향에. 이 말은 건 뭐냐?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냐?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내려야 됩니다. 가격을 내려야만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하향의 수요곡선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판매량을 늘리려면 새로 추가로 더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의 판매량에 대해서도 가격을 똑같이 다 낮춰야죠. 이전의 판매량까지 가격을 똑같이 다 낮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의 경우 이전의 판매량에 대해서도 가격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한계 수입은 평균 수입보다 작다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계 수입은 평균 수입보다 작다. 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격하고 평균 수입은 같아요.
근데 가격이나 평균 수입이나 두 가지 모두 뭐요? 한기 수입보다는 높다는 게 독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점 기업의 한기 수입을 이렇게 해서 표현해 놨습니다. MR은 P 곱하기 1-2분의 1. 여기서 2가 뭐예요? 2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래서 MR은 P 곱하기 1-2분의 1과 같다. 사실은 지금 요 관계는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기 수입은 총 수입의 미분값이라고 그랬죠. 한기 수입은 총 수입의 미분값. 가격을 표시할 때는 MR equal DTR, 데리버티브입니다. 미분. MR equal DTR, 그리고 분모에 뭐예요? DQ. 해가지고 뭐예요? 총 수입 함수를 갖다가 생산량으로 미분한 값이에요. 가지고 미분한 값을 갖다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MR은 1-2분의 1. 자, 이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독점의 경우에는 P하고 MR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P하고 MR하고 AR하고 같죠. P하고 평균 수입하고 같으니까는 자, P 대신에 뭐요? AR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MR은 AR 곱하기 1-2분의 1. 여기서도 MR equal AR 곱하기 1-2분의 1 관계 있죠. 이걸 또 분석하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마지널과 에버리지 간의 관계, 마지널과 에버리지 간의 관계도 여기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모든 시장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총 수입을 미분해 가지고 한기 수입이 나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온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뭐 지금은 잘 부르진 않습니다만 아모로소 로빈슨 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갖다가 아모로소라고 하는 학자도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조앤 로빈슨이라고 해가지고 영국의 유명한 막스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로빈슨 같은 경우는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많이 연구한 학자예요. 그래서 이거 관계를 또 로빈슨이 증명을 해가지고 제시했기 때문에 두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모로소 로빈슨 식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식은 이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완전 경쟁 시장을 한번 여기다가 대응해 봅시다. 완전 경쟁 시장을 대응해 봐요.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어땠죠? 수평선이었죠. 그럼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다. 그렇다면 자, 수평선일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죠? 무한대죠. 그러면 탄력성이 2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집어넣어 보세요. 무한대분의 1, 0. 그 말은 곧 MR equal P죠.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항상 가격하고 한기 수입이 같다고 그랬어요. 가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한기 수입은 가격과 같다. 가지고 MR equal MC라고 하는 이윤극대화 조건을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뭐예요? P equal MC라고 하는 조건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죠. MR equal MC 대신에 P equal MC. 그 관계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확인되잖아요. 확인되죠? 자, 2가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1, 0. 따라서 MR equal P. 어디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또 마찬가지죠. 여기다 오른쪽에다 집어넣어도.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뭐예요? P equal, MR equal, AR 다 같잖아요. 2가 무한대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부했는데 수요 곡선상의 가운데점. 수요 곡선을 직선으로 우아향하게 그려놓고 가운데점에서 탄력성 구하면 얼마였죠? 1이었죠. 1. 수요 곡선의 가운데점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었잖아요. 그럼 1 집어넣어 보세요. 1분의 1 얼마? 1. 1 빼기 1, 0. MR 얼마? 0입니다. 수요 곡선의 가운데점에서는 한계 수입이 0이란 말이에요. 요 관계도 우리가 앞에서 그림으로 잠깐 봤는데 이제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계 수입이 0이면 총 수입은 얼마다? 극대. 이걸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계 수입이 0이면 총 수입은 극대다. 그리고 한계 수입이 0인 데가 바로 어디? 수요 곡선의 가운데점이에요.
수요 곡선의 가운데점에서는 총 수입이 계속 증가하다가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정할 때도 거기까지 그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왜냐하면 수요 곡선의 가운데점을 지나가면 총 수입이 다시 감소해요. 그 때문에 총 수입이 극대인 점까지만 그 범위 내에서 생산량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식도 꽤 유명한 식입니다. 이것도 원래 책에는 명확한 식이 안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또 이걸 식을 만들어서 집어넣는데 요 관계 꼭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점 기업의 균형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수요 곡선하고 한기 수익 곡선 관계 보겠습니다.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우하향 하는 시장 수요 곡선이에요. 먼저 위에 데이터 나온 거 보세요. 판매량 나와 있죠. 가격 나와 있는데 가격은 평균 수익과 같습니다. AR이에요. 평균 수입 AR. 그래서 가격과 평균 수입은 같다. 그럼 총 수입은 얼마냐? 총 수입은 P 곱하기 Q입니다. 총 수입은 P 곱하기 Q. 자, 가격 P 곱하기 판매량 Q입니다. 가격 곱하기 판매량 한 게 총 수입이에요. 2, 90, 180, 3, 80, 240, 4, 70, 280이죠. 그럼 이때 한 개를 더 판매할 때 그때 증가되는 총 수입의 증가분, 이게 뭐죠? 한계 수입이죠. 한 개를 더 생산해서 판매할 때 그때 증가되는 총 수입의 증가분이 한계 수입이에요. 180에서 240 증가했죠. 한계 수입 얼마? 증가분 60. 240에서 280이 됐죠. 증가분 얼마? 40. 한계 수입입니다. 가지고 총 수입하고 한계 수입 간의 관계, 요걸 이제 데이터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먼저 자, D equal AR 나와 있죠.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수요 곡선이고 아래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한계 수익 곡선이에요. 아래에 있는 것이 한계 수익 곡선. 여기 한계 수입이 0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 수입이 0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계 수입이 0일 때 보니까 총 수입이 뭐다? 극대. 그렇죠? 마지날이 0이면 토탈은 극대다 또는 일정하다. 왜냐면 증가하다가 감소할 때 꼭대기에 있는 거니까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란 말이에요. 가지고 이럴 때 일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 수요 곡선이 요게 수요 곡선의 가운데점이 되는 거예요. 요 점이. 가지고 MR은 0이고 MR이 0이니까 TR은 극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그림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 게 일반적으로 가격은 뭐와 동일하다? AR 평균 수익과 동일하다.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이 곧 평균 수익 곡선이다 하는 거.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은 곧 평균 수익 곡선이다. 이때 자, 산출량이 증가할 때 평균 수입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우하향의 수요 곡선에 직면하기 때문에. 따라서 독점 기업의 한계 수익 곡선은 평균 수익 곡선의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아래쪽에 위치하는데 어떠냐 하면 딱 가운데점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운데점. 여기에 만약에 이 수요 곡선을 갖다 이 끝에까지 연장을 시킵니다. 연장을 시켰을 때 여기가 끝이다. 여기가 끝이라면 여기가 다 가운데점이에요.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가운데점. 그리고 이걸 쭉 연장해 나가죠. 연장해 나가면 절편은 똑같아요. 세로축에. 그래서 독점 기업의 경우 세로축의 절편을 따져보게 되면 수요 곡선과 한계 수익 곡선의 경우 절편이 같아요. 절편은 같고 그 다음에 자, 수요 곡선 끝부분의 가운데점을 한계 수익 곡선이 지나간다.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계 수익 곡선은 수요 곡선과 절편은 같고 기울기는 수요 곡선의 2배가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계 수익 곡선은 수요 곡선과 세로축의 절편은 같고 기울기는 2배다. 그리고 한계 수익 곡선은 수요 곡선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또는 평균 수익 곡선의 아래쪽에 위치한다는 거. 여기 자, 한계 수익 곡선은 수요 곡선 또는 평균 수익 곡선의 아래 위쪽에 위치한다.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세로축의 절편은 같고 기울기는 2배다. 이거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계 수입이 0인 이쪽 여기가 바로 수요 곡선의 가운데점이다 하는 거. 이걸 머릿속에 항상 그리셔가지고 그래프를 갖다 그릴 때도 거기에 맞게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이제
독점 기업의 균형. 자, 독점은 균형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림이 위아래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총 비용과 총 수익 곡선 나와 있어요. 총 비용과 총 수입 나와 있고,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는 뭐가 나와 있나요?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는 MR, 자, 수요 곡선에서 도출한, 자, D가 나오니까 D에서 도출한 MR하고 뭐예요? MC가 나와 있죠.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은 TR, TC 접근법이라고 하고, 자, 총수입, 총비용 접근법이에요. 자, 총수입, 총비용 접근법. 아래에 있는 그림은 뭐예요? 한계 수입, 한계 비용 접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는 중요한 게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에요. 한계적 접근법이에요, 아래는. 위에는 총수입, 총비용 접근법이고. 그럼 먼저 위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독점 기업이 어떨 때 이윤을 극대화하고 그때 조건이 어떤 조건이 나오는가 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절차는 단지 형태만 다르죠. 여기서 위에 그림 TR과 TC의 형태만 다르지 완전 경쟁하고 차이가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윤 극대화 원리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본다면 여기 이제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에는 P 이퀄 MR 이퀄 MC였죠. 원래 MR 이퀄 MC가 이윤 극대화 조건인데 P하고 MR하고 똑같으니까 따라서 이윤 극대화 조건을 P 이퀄 MC라고 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 이퀄 MR 이퀄 MC다. 자, 독점 기업의 경우에도 이윤 극대화 조건은 똑같아요. MR 이퀄 MC입니다. 그러나 단지 뭐예요? P가 MR보다 크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죠. 독점의 경우 P가 MR보다 크다는 거,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뭐 당연히 MC보다도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경우 이제 비용 조건 자체는 두 시장이 동일해요. 완전 경쟁 시장이나 독점 기업이나 자, 비용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완전 경쟁하고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독점의 경우에는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어떻다? 우하향하는 거죠. 자, 독점의 경우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MR이 수요 곡선 어디 위치한다? 아래 위치하는 겁니다. MR이 수요 곡선 아래 위치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축의 절편은 같고 기울기는 2배다. 그래서 이제 독점 기업은 생산량을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생산량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생산량은 어디서 결정해요? MR 이퀄 MC에서 결정하는 거죠. MR 이퀄 MC에서 생산량을 결정해야 이윤이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R 이퀄 MC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생산량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수요 곡선까지 올라가서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수요 곡선까지 올라가서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거예요. 근데 여기선 총 수입 곡선이 어때요? 이런 형태입니다.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총 수입이 계속 증가해요. 그렇죠. 판매량이 증가하니까 총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요점에서 총 수입이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꼭대기에서 총 수입이 극대가 됩니다. 자, 총 수입이 극대일 때 한기 수입은 얼마다? 0. 총 수입이 극대일 때 한기 수입은 0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생산량을 더 증가시키면 총 수입마저 감소하게 돼요. 총 수입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다음 다음에 이제 자, 총비용입니다. 총비용 곡선 그립니다. 여기 세로축에 이만큼의 절편이 있어요. 자, 총비용 곡선에 세로축에 절편이 있다. 이 말은 곧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은 단기 상황이다. 왜냐면 단기에 고정비용이 있잖아요. 단기에는 고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고정비용만큼 총비용 곡선에 절편이 있는 거죠. 가지고 총비용 곡선을 갖다 그려놨습니다. 그럼 이때 자, TR에서 TC를 뺀 것이 이윤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직거리입니다. 수직거리인데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 사이에 수직거리가 제일 큰 데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R하고 C 사이죠. 요 R하고 C 사이가 수직거리가 제일 길다. 여기죠. 여기서 총이윤이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 수직거리가 총이윤이에요. 수직거리가 녹색으로 그린 지금 수직거리가 총이윤입니다. RC까지가. 근데 여기서 두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따져보세요. 두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한계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자, 총 수익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이래요. 아이고, 지우고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총 수익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습니다. 위에 있는 선, 여기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똑같으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총 비용 곡선의 접선을 갖다 그려보세요. 어때요? 기울기가 똑같죠? 자, 총 수입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뭐예요? 한계 수입. 총 비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뭐예요? 한계 비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서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아래서 이제 한계적 접근법에 의해서 또 그림 그리는 겁니다. 한계적 접근법. 여기서 이제 먼저 자,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 우하향합니다. D 곡선, 동시에 AR 곡선이죠. 우하향한다. 그러면 그 가운데 점을 지나가는 한계 수익 곡선이 있습니다. MR이고 세로축의 절편은 어때요? 똑같아요. 세로축의 절편은 똑같고 자, 수요 곡선 끝부분까지 갔을 때 가운데 점을 MR 곡선이 지나간다. MR이 0이죠. 여기서. 자, 토탈이 얼마예요? 극대입니다. 극대일 때 MR 0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먼저 평균 비용 곡선 그립니다. 평균 비용 곡선 먼저 그리고 평균 비용 곡선 그리고 평균 비용 곡선의 최하점 여기죠. 평균 비용 곡선의 최하점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MC 곡선을 그립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조건들 다 나왔습니다. 뭘 찾아야 돼요? MR equal MC인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MR equal MC. TR 곡선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와 TC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곳 MR equal MC인 데가 어디냐? 아래 맨 아래 2점이 요 점이에요. 요 점에서 MR equal MC입니다. 가지고 요 점에서 뭘 결정한다? 생산량을 정하는 거예요. Q0만큼. 자, Q0라고 하는 생산량 MR equal MC에서 결정한 Q0라고 하는 생산량 이게 바로 뭐예요?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에요. 그럼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정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뭘 정해야 됩니까? 가격을 정해야 되는 거죠. 가격은 어디까지 정하느냐? 이 독점 기업이 Q0만큼을 공급했을 때, 이 Q0만큼을 공급했을 때 수요자가 낼 수밖에 없는 가격, 이걸 가격으로 정하는 겁니다. 수요자가 낼 수밖에 없는 가격, 뭐 또 좋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독점 기업이 Q0만큼을 생산했을 때 수요자가 기꺼이 내고자 하는 가격이에요. 어디까지 가면 알 수가 있죠? 수요 곡선까지 올라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A점까지 올라가면 알 수가 있죠. 자, 수요 곡선상의 A점, 요 점에서 수요자가 기꺼이 낼 수밖에 없는 가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가지고 수요 곡선까지 올라가서 A점에서 가격을 P만큼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MR equal MC인 MR equal MC인 생산량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요 곡선까지 올라가서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와 있지만 독점 기업은 먼저 생산량을 먼저 결정해요. 생산량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수요자가 기꺼이 내고자 하는 가격을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은 현재 P고 생산량은 Q0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P 곱하기 Q 총수입이죠. 이 큰 네모가 총수입이에요. 지금 5하고 여기 위에 있는 P하고까지 가가지고 A점하고 그 다음에 Q0까지 해가지고 큰 네모, 이게 바로 뭐예요? 총수입입니다. 그러면 이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면 이윤 아니에요. 이윤은 생산량이 Q0일 때 한 개당 비용이 얼마예요? 한 개당 비용이 평균 비용 아니에요. AC라고 하는 평균 비용이 한 개당 비용이죠. 그럼 생산량 Q0일 때 평균 비용 얼마? 자, B까지 가서 평균 비용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럼 한 개당 비용에다가 생산량 곱한다. 아래에 있는 네모가 뭐? 총비용이죠, 이게. 아래에 있는 네모가 총비용입니다. 그러면 큰 네모 총수입에서 아래에 있는 네모, 자, 총비용을 뺀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약간 색깔 있는 부분이 있죠. 색깔 있는 부분, 뭐예요, 이게? 총이윤입니다. 파이. 보통 우리가 이윤을 파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부분, KPAB, 이게 바로 총이윤이에요. 그리고 총이윤이 극대가 된 겁니다. 이거보다 이윤이 더 클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독점 기업의 경우에도 똑같이 MR equal MC에서 가격과 생산량을 정한다. 생산량을 정하고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자, TR, TC 접근법하고 아래에 있는 MR, MC 접근법 비교해가지고 해놨는데 이제 위에 그림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제
그 수직거리로 표시된 이윤이라고 하는 거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이제 뭐요? 아래 그림 가지고 여러 가지 다 분석을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만, MR 이퀄 MC에서 생산량을 정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자, 현재 이윤극대와 생산량이 Q0예요. 이윤극대와 생산량이 Q0인데, 여기죠? Q0. 이윤극대와 생산량이 Q0고, 가격은 얼마입니까? 가격은 P죠. 근데 현재 생산량 Q0에서 MR이 얼마죠? MR. 생산량 Q0에서 MR 얼마예요? Q0에서 MR은 색깔을 보라색으로 쓰겠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요점이 균형점 아니에요. 요점이 균형점이고 2점이 균형점이고, 2점에서 뭐예요? 요 높이가 MR, MC 아니에요. 요 높이에요. 요 높이가 바로 뭐예요? MR이란 말이에요. MC고 똑같고. 근데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높잖아요. 현재 MR하고 MC는 요점인데 가격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독점의 균형 상태에서 P는 MR 이퀄 MC보다 높다는 거죠. 단기 균형점에서 자, P는 MR, MC보다 높다. 확인할 수 있죠?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가격은 여기 있는데 MR하고 MC는 요 보라색 표현한 요 부분이에요. 당연히 가격은 MR 이퀄 MC보다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의 경우 완전 경쟁에 비해서 가격은 높고, 또 가격은 높으니까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면 생산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한해야 되는 겁니다. 생산량을 제한해야 한다. 그래서 독점의 경우에는 완전 경쟁에 비해서 가격은 높고 생산량은 적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가격은 높고 생산량은 적다. 그렇기 때문에 데드웨이트 로스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초래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대로 경쟁시장을 여기다가 투영한다면 경쟁시장의 생산량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경쟁시장의 생산량은 여기까지, 여기. 자, 수요 곡선하고 MC 곡선이 교차하는 점 있죠. 여기에서 물론 이제 경쟁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수평인데 그 상황을 여기다 그대로 투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결정해가지고 이게 경쟁기업의 생산량이란 말이에요. 어때요? 완전 경쟁보다 생산량이 적잖아요. 적고 가격은 높고 이런 거죠. 그래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초래가 된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MR이고 MC다. 또 그림이 또 나오네. 그래서 요 균형점 2가 맨 아래에 있는 2점, 이제 지저분하게 또 안 보이게 되는데, 자, 2점이 바로 MR 이퀄 MC인 점. 여기서 바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가격은 MR보다 높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도 다 한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MR 이퀄 MC 좀 전에 봤던 거죠. MR 이퀄 MC인 점 2점. 여기서 MR 이퀄 MC 이윤극대화 조건에 부합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위에 그림은 안 봐도 돼요. 그렇죠? 요 수직거리가 바로 총이윤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직거리가 총이윤이고, 여기선 바로 뭐예요? 우리 제가 자꾸 다 제가 고쳐놨는데 이것도 미처 이건 또 못 봤네.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TR 곡선과 TC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예요? 한계. 이 개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MR 이퀄 MC 조건이 충족된다. OQ1의 생산량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입니다. 이윤극대화 생산량이고, 여기에서 이윤극대화 조건인 MR 이퀄 MC의 조건이 충족된다. 또 자, TR 곡선과 TC 곡선의 수직거리, 자, 수직거리 R하고 C 사이죠. R과 C 사이고, 이것이 최장, 가장 길다. 그 수직거리 자체가 바로 총이윤이에요. 그래서 이윤이 RC로 극대가 된다. RC 수직거리입니다. 극대가 된다. 그 다음에 아래 그림에서는 TR 곡선과 TC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한다. 그 접선의 기울기가 TR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MR, TC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MC입니다. 기울기가 일치한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량을 정하면 이윤이 극대가 되는 겁니다. 같은 그림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5Q0의 생산량에서 단위당 가격은 얼마예요? Q0A 요 높이에요. 요 높이가 단위당 가격. 여기서 아래에 있는 Q0하고 A까지의 높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단위당 가격이에요. 그럼 총 수입은 P 곱하기 Q니까 큰 면적이 총 수입입니다. 큰 네모가 총 수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당 비용은 한 개당 비용이에요. 한 개당 비용은 바로 Q0하고 B하고 사이죠. Q0하고 B하고의 사이죠. 이게 한 개당 비용입니다. 한 개당 비용 곱하기 생산량 하니까 뭐예요? 이게 총 비용이죠. 그래서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나머지 위에 있는 색깔 칠한 부분, 이게 총 이윤이에요. 가지고 이 점에서 독점 이윤이 극대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상황보다 독점 이윤이 더 커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독점 이윤이 극대가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윤 극대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위당 가격 AQ0, 단위당 비용 BQ0. 그럼 이제 A, B 사이가 단위당 이윤이고, 단위당 이윤에다가 생산량 곱한 위의 네모가 총 이윤이다. 그래서 이것이 독점 이윤 또는 총 이윤이다 하는 거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엔 그 독점 기업 균형의 특징 보겠습니다. 이미 다 본 내용인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독점의 경우에는 가격보다 한계 비용이 높다고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가격이 높죠. 한계 비용보다 가격이 높다는 겁니다. 원래 있던 슬라이드 제가 다 일일이 다 손을 봤는데 워낙 그 슬라이드가 엉망으로 만들어져 있어갖고 많이 고쳤었는데 이것도 미처 못 봤네요. 생산물의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다는 거 얘기했었죠. 그림에서 확인했었죠. 그래서 가격은 한계 비용 또 한계 수입보다 높다는 걸 봤습니다. 원래 경쟁 기업의 경우에는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았죠. P = MC입니다. 그리고 이제 P = MC라고 하는 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독점의 경우에 경쟁 시장의 경우 그래서 MR = MC라고 하는 조건보다 P = MC라고 하는 조건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독점의 경우에는 MR = MC보다 뭐예요? P가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P가 더 크다. 이건 제대로 됐는데 한글 표현이 뭐 한국의 서툰 사람이 이걸 만들었는지 참 그러네요. 그래서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가격이 한계 수입 또 한계 비용보다 크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보다 가격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물론 주어진 상태에서 이윤 극대화를 달성했지만 그러나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뭐예요? 사회적 이익여가 극대화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사회적 이익여라는 게 총이익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 후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후생이 극대화 되지 못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근데 원래 그 총이익여가 극대화 되지 못한다는 것은 가격이 높다는 것도 문제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산량이 적다는 거죠. 완전 경쟁보다 생산량이 적다는 거. 말씀드렸지만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면 독점 기업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뭐예요? 생산량을 줄여야만 되는 거죠. 생산량을 줄이기 때문에 따라서 총이익여가 극대화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야 한다. 즉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점의 경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완전 경쟁에 비해서 가격은 높고 생산량은 적다. 그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따라서 데드웨이트 로스가 발생합니다. 자, 데드웨이트 로스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자, 총이익여 또는 사회 후생이 극대화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처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 이것도 말씀드렸죠. 독점의 경우에는 공급 곡선은 뭐라고 그랬죠? 없다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공급 곡선은 정의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독점 기업은 가격 설정자입니다. 프라이스 메이커. 그래서 이제 가격 수용자인 수요자에 대해서
자신의 독점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가격과 생산량을 정합니다. 그래서 독점의 경우에는 하나의 가격 또는 공급량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공급량 또는 가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이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잖아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데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말은 뭐죠?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증가해야 한다. 근데 독점의 경우에는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하잖아요. 가격을 올리려면 공급량을 줄여야 된단 말이죠.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급량을 줄여야 한다. 이런 관계라고 하면 공급 곡선이 정의가 돼요? 안 되죠. 그것도 하나의 가격에 하나 이상의 공급량 또는 하나의 공급량에 하나 이상의 가격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점의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없다 또는 정의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가격과 공급량 간의 일정한 플러스의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정의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공급 곡선은 정의되지 않는다 또는 없다. 다음에 세 번째 특징입니다. 독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의 초과 이윤이 존재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네모 해가지고 이제 위에 네모 해가지고 초과 이윤을 봤었죠. 독점의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주의할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독점이라고 해서 규모가 매우 큰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규모가 작은 한 기업이 아주 적은 시장 수요를 커버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손실을 갖다 보느냐 하면 평균 비용이 아주 높은 경우예요. 평균 비용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독점이라고 하더라도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양의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기업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초과 이윤이 있게 되면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초과 이윤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독점의 경우에는 초과 이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업이 쉽게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독점의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기에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뭐요? 새로운 기업에 진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초과 이윤이 장기에도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독점이라고 해서 항상 초과 이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어떤 경우 평균 비용이 매우 높을 때 이럴 때는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점에 관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독점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이윤을 얻고 있지만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독점 기업이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가격 차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 차별 또는 가격 차별화라고 합니다. 자, 가격 차별화는 뭐냐면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해서 가격 차별화. 자, 이건 독점 기업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장 지배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 지배력이 있어야만 가격을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점 기업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지배력이 있는 독점 기업이 자, 시장을 둘 이상으로 나눠요. 둘 이상으로 시장을 나눈 다음에 똑같은 생산물이지만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똑같은 가격이지만 똑같은 상품이지만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격 차별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격 차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이게.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가격 차별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1차 가격 차별, 2차 가격 차별, 3차 가격 차별 세 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이제 1차 가격 차별을 요거 1차, 2차, 3차라고 했는데 어떤 책에서는 1급, 2급, 3급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1급, 2급, 3급 가격 차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중에 첫 번째가 1차 가격 차별이 있는데 뭐 흔히 있기 어려운 겁니다. 이거 다 완전 가격 차별이라고 해서 뒤에 가면 좀 얘기가 나옵니다. 완전 가격 차별. 이 1차 가격 차별은 뭐냐면 소비자가 10명이 있다. 그럼 10명한테 다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소비자가 있다면 10명 소비자의
지불 용의 금액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각 소비자들마다 지불 용의 가격만큼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10명 있다면 10명의 가격이 다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1급 또는 1차 또는 완전 가격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가격 차별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경영학에서는 이제 마케팅 쪽에서 이걸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10개 사는 사람이 있고 100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10개 사는 사람한테는 한 개당 10,000원씩 받아요. 근데 100개 사는 사람에게는 한 개당 9,000원씩 받는다. 이런 경우 흔히 보죠. 많이 사면 싸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2차 가격 차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을 둘 이상으로 구분한 다음에 둘 이상의 시장으로 구분한 다음에 똑같은 생산물이지만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파는 거 있죠. 이거는 바로 3차 가격 차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가격 차별에 대한 정의가 엄밀하게는 뭐예요? 3차 가격 차별에 대한 정의입니다. 시장을 둘 이상으로 나눈 다음에 똑같은 생산물을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파는 겁니다. 우리가 뭐 흔히 볼 수 있는 가격 차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전력이 만드는 전력, 한국전력이 판매하는 전력 똑같죠? 똑같은 전력인데 뭐예요? 가격은 주간 시간하고 밤 시간하고 약간 다릅니다. 가격을 차별화하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낮 시간, 밤 시간 차별화하기도 하고 또 예컨대 산업용 전력은 가정용 전력보다 산업용 전력은 싸게 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농가가 사용하는 농업용 전력은 또 가격이 달라요. 똑같은 전기지만 똑같은 저질 전력이지만 뭐예요? 가격은 다 다르게 받습니다. 이런 것들도 바로 뭐예요? 3차 가격 차별이에요. 농업용이냐 아니냐, 또 가정용이냐 산업용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가격을 차별화하는 것도 역시 3차 가격 차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 차별을 갖다 언급할 때는 3차 가격 차별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언급을 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니까요. 우리가 뭐 3차 가격 차별은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책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례는 이제 그 한국은행 홈페이지에도 있고 또 그 한국개발원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죠. 나라경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예입니다. 거기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조조 할인이 있잖아요. 예컨대 10시 이전, 10시 이후. 자, 시간대별로 가격을 차별화하는 거예요. 똑같은 영화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영화인데 시장을 10시 이전 시장, 10시 이후 시장 구분해가지고 가격을 달리 받는 겁니다. 조조 할인 있죠. 그리고 또 예컨대 뭐 계층별로 학생 할인도 있잖아요. 학생 할인이 있어가지고 학생 계층하고 비학생 계층 구분해가지고 가격을 달리하는 거죠. 그 왜 그러냐? 그렇게 가격을 달리함으로써 뭐예요?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영화관 10시 이전이라도 영화 돌려야 돼요. 영화 돌려야 되는데 텅텅 비잖아요. 근데 가격을 조금 싸게 해주면 많이 들어옵니다. 어차피 영화는 돌리는 건데. 또 마찬가지로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 계층에게 가격을 조금 싸게 해준다. 많이 보러 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을 좀 싸게 해줬지만 뭐예요? 이유는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차별화를 갖다 하는 겁니다. 가격 전략의 하나죠. 물론 이제 가격 차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가격 차별은 3차 가격 차별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니까 가격 차별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 중요합니다. 먼저 둘 이상의 시장으로 구분해 가지고 가격을 달리 받는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장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국내 시장과 국외 시장, 또 10시 이전 시장과 10시 이후 시장, 또 학생계층 시장과 기타 비학생계층 시장, 시장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시장을 나눴지만 두 시장에서 수요 탄력성이 똑같다. 그러면 가격 차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되고 각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달라야 돼요. 시장마다 수요 탄력성이 달라야만 가격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탄력성이 낮은 시장에서 작은 비탄력적인 거죠. 탄력성이 낮은 즉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탄력성이 낮은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정한다는 거. 이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뭐냐면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에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즉 비탄력적일수록 독점 기업은 더 높은 가격을 정합니다. 수요 곡선이 완만한 경우보다 가파른 수요 곡선일 때 있죠. 더 높은 가격을 정하게 돼요. 그것도 원래 이제 두 가지 그림을 갖다 그려가지고 비교해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가파를수록, 그 말은 곧 비탄력적일수록 독점 기업은 높은 가격을 정한다는 거. 여기서도 자, 시장을 둘로 구분했지만 탄력성이 큰 시장과 작은 시장이 있잖아요. 이럴 때 탄력성이 작은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정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정한다.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정한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지속적으로 시장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각 시장마다 수요 탄력성이 달라야 한다는 거,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 간의 상품의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돼요. 그 재판매하는 이유는 뭐죠? 차익거래를 위한 거죠. 그런데 저 시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한 시장에서는 10,000원에 팔고 한 시장에서는 9,000원에 판다. 그럼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9,000원에 파는 시장에서 물건 사다가 10,000원에 파는 시장에서 판다. 그래도 얼마 남아요? 1,000원 남지요. 9,000원에 사가지고 10,000원에 팔면 1,000원 남잖아요. 그런 사람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근데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우리가 재판매라고도 합니다. 리세일. 시장을 나눈 다음에 나눴는데 두 시장 간에 재판매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리세일이 없어야 된다. 근데 되게 리세일하는 이유는 차익을 위한 거 아니에요. 차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차익거래라고 합니다. 차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차익거래 해가지고 용어로다가 아비트리지라고 그래요. 그 차익거래가 불가능해야만 가격 차별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가격 차별 예를 들면 국내 시장과 국외 시장 가격을 다르게 정하죠. 자, 과거에 현대차에서 이 제너시스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제너시스 처음 냈을 때 똑같은 차인데 뭐예요? 미국에서는 싸게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싸게 파니까 그걸 사가지고 국내로 들여온 겁니다. 근데 중간에 운임하고 보험료까지 다 계산해도 그 사람 말이 500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사가지고 국내 들여왔는데. 이런 게 가능하다면 가격 차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랬던 겁니다. 가지고 이제 그게 알려지고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현대차에서 다시 가격을 조정했던 겁니다. 미국에서 사가지고 들여와도 남는 게 없게.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국내 시장과 국외 시장 간, 그 이유가 뭘까요? 국내 시장하고 국외 시장은 수요가 다르잖아요.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가격 차별 현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잖아요. 똑같은 물건인데 우리가 수출한 물건 외국 가서 사오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국내 시장과 국외 시장 간의 가격 차별 이루어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관에 조조 할인이나 학생 할인 같은 것들도 있죠. 우리 책에도 그 가격 차별에 대해서 거기 생활과 경제학 해가지고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생활과 경제학 해가지고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또 그 그림, 생활과 경제학에 나와 있는 그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조 할인도 있고 이런 영화관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더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가격 차별을 할 때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단 자, 시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시장 1은 EU 시장, 유럽연합시장이고 시장 2는 한국시장입니다. 두 개가 있다. 자, 두 시장의 수요 곡선을 D1, D2라고 했을 때 한국시장이 비탄력적이다. 얘기했지만 우리가 비탄력적일 때 더 높은 가격을 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각 시장의 한계 수익 곡선은 MR1과 MR2고 한계 비용은 MC로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한계 비용은 MC로 일정하다. 왜냐면 한 기업이 만든 건데 시장만 다르니까 생산할 때 한계 비용은 일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
그래야만 간략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이윤극대화 조건은 뭐냐? 요 이윤극대화 조건 이게 중요합니다. 자, MC 이퀄 MR 아니에요. MR 이퀄 MC 아니에요. 근데 시장이 둘이고 MR이 다르죠. 그걸 같게 만들어야 돼요. 자, MC 이퀄 MR1 이퀄 MR2 이게 바로 이윤극대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맞는 산출량을 생산하는 거예요. MC 이퀄 MR1 이퀄 MR2가 되는 산출량을 정한 다음에 우리가 산출량을 정하고 난 다음에 뭘 정한다고 그랬죠? 가격을 정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산출량을 정한 다음에 기업의 생산량을 정한 다음에 그 생산량을 두 시장에 할당을 해요. 두 시장에 할당을 하고 나서 가격은 각 시장의 수요에 맞게 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정할 때는 각 시장에 할당된 산출량 수준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에서 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이겁니다. 중요합니다. 조건은 MC 이퀄 MR1 이퀄 MR2 이게 바로 조건입니다. 가격 차별하는 경우 이윤극대화 조건입니다. 자, 지금 그림으로 예를 갖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첫 번째 시장이 EU 시장이 있고요. EU 시장, 두 번째가 한국 시장입니다. 그랬을 때 자, D1, D2가 있고요. MR1, MR2가 있죠. 자, 두 시장에 D1, D2를 갖다가 더한 게 D1, D2를 더한 게 자, 두 시장을 합한 것에 자, 수요고요. 이건 생략했습니다. 일단은 현재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시장에 MR1하고 MR2가 있잖아요. 그 MR1과 MR2를 갖다 합한 게 바로 뭐예요? 기업의 MR입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합친 거예요. 수평적으로 합쳤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윤극대화 조건은 뭐예요? MR 이퀄 MC죠. MR 이퀄 MC. 그래서 생산량을 정합니다. 자, Q만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두 시장에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시장에는 Q1, 2번 시장에는 Q2만큼 할당을 해요. MR에 맞게. 그리고 나서 가격은 뭐예요? 가격은 수요 곡선까지 올라가서 가격을 정하죠. 그래서 생산량 Q1일 때 EU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 곡선까지 올라갔어요. 수요 곡선까지 올라가서 P1의 가격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역시 Q2 생산량에서 수요 곡선까지 올라가가지고 가격을 P2만큼 정합니다. 어디가 높아요? 자, 수요 탄력성이 작은, 즉 비탄력적인 한국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정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격 차별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윤극대화 조건은 MR1 이퀄 MR2 이퀄 MC에서 이윤극대화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다 설명을 쭉 붙여놨는데 지금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데 자, 수요 탄력성이 작을수록 높은 가격을 정한다는 거.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 자, 수요 탄력성이 작은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정한다. 높은 가격을 정한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조건은 MC 이퀄 MR1 이퀄 MR2다 하는 겁니다. MR1 이퀄 MR2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정한다는 거. 자, 이게 바로 이제 생활과 경제학에 나와 있는 가격 차별의 사례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게 뭐죠? 이게 바로 영화 제목이 트랜스포머네요. 트랜스포머. 그 트랜스포머 해가지고 이제 조조 할인 4,000원, 일반 7,000원 해놨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조조 할인 선호하는 사람은 가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피곤해서 3,000원 더 쓰겠다 하는 사람은 자는 것이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가격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할인해주고 덜 민감한 사람에게는 비싸게 파는 거죠. 이게 바로 가격 차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조 할인 예를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독점의 후생 손실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독점에 대한 규제 정책 보겠습니다. 후생 손실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그 독점 기업의 후생 손실, 그래서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해 가지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것도 시장 실패의 한 가지 사례예요. 그래서 독점이 존재하는 경우 독점에 대한 규제가 일반적입니다.
자, 독점의 후생 손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지금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수요 곡선이고 MR 곡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MC 곡선이에요. 물론 이게 공곡선이 아닙니다. 공곡선이 아닌데 MC 곡선. 그럼 이응국대화 조건은 MR 이퀄 MC에서 이게 균형점이죠. 균형점에서 생산량을 150만원으로 정합니다. 그래야 가격은 2'까지 올라가가지고 가격은 11만원이에요.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위에 있는 네모가 이윤이죠. 위에 있는 네모가 이윤이고 위아래 다 포함한 것이 총 수입이에요. 아래에 있는 네모는 총 비용이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다가 완전 경쟁 시장을 그대로 프로젝션을 했었죠. 프로젝트, 수용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D지만 독점 기업이 가격과 생산량을 정하는 그 상황에다가 완전 경쟁 시장을 그냥 투영한 거니까 일단 수요 곡선은 D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 경쟁 시장이라면 균형점이 어디냐? 2점입니다. 그 경쟁 시장이라면 균형점은 2점이고 경쟁 시장의 생산량이라면 생산량은 200만 개예요. 또 경쟁 시장이라면 가격은 얼마?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경쟁 시장의 균형점을 2라고 본다면 경쟁과 비교했을 때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뭐예요? 가격은 이만큼 높지요. 높고 자, 생산량은 어때요? 생산량은 적지요.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겁니다. 경쟁 시장에 비해서 가격은 높고 생산량은 적다. 그렇기 때문에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현재 이 그림에서 데드웨이 로스가 얼마냐 하면 현재 생산량이 150까지 줄었잖아요. 150까지 줄었기 때문에 현재 이 그림에서 본다고 하면 데드웨이 로스는 얼마?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부분만큼입니다. 이 삼각형 부분만큼이 데드웨이 로스예요. 이만큼이. 근데 이걸 좀 분해해 봐야 돼요. 분해해 가지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서 볼 것은 그겁니다.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했다. 그래서 완전 경쟁이라면 2에서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가지고 2에서 생산량 200만, 가격은 10만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독점이니까 M2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고 M2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고 자, 완전 경쟁에 비해서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부분만큼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합니다.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 거예요.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한다. 따라서 완전 경쟁과 비교한다면 독점의 경우에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경쟁 균형은 2고 독점 균형은 M2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 완전 경쟁과 비교할 때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높다. 따라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이룬다. 근데 이제 이걸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원래 완전 경쟁이라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소비자 잉여가 얼마냐?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소비자 잉여가 원래 이게 좀 표시가 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완전 경쟁의 균형점이 어디에 2점 아니에요, 이게. 완전 경쟁의 균형점이 2점인데 여기 이제 한 단계 앞서서 나온 겁니다. 지금 이 애니메이션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원래 노란 부분이라고 했는데 원래 노란 부분은 10만 원 이상이에요. 10만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소비자 잉여는 뭐예요? 가격하고 수요 곡선 사이의 면적이죠. 가격과 수요 곡선 사이의 면적이니까 완전 경쟁이라고 하면 소비자 잉여는 뭐예요? 10만 이상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어디예요? 생산자 잉여는 그 가격하고 MC 곡선 사이의 면적이 생산자 잉여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독점을 갖다 비교해 보면 달라집니다. 독점의 경우 지금 완전 경쟁과 비교하는 거예요. 완전 경쟁과 비교한다면 완전 경쟁보다 가격은 높잖아요.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겠죠. 자, 소비자 잉여가 얼마나 감소하느냐? 여기 10만하고 11만 사이 있죠. 10만하고 11만 사이에 있는 사다리꼴 부분만큼 10만하고 11만 사이에 있는 사다리꼴 부분만큼 소비자 잉여가 줄어듭니다. 사다리꼴 부분만큼 소비자 잉여가 줄어든다. 근데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생산자 잉여는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한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색깔 표시한 게 엉망입니다. 지금 색깔도 다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다 이쁘게 만들려고 표시했는데 지금 이게 뜨는 순서가 좀 달라져 가지고 약간 엉망이 된 겁니다. 이제 뒤에 가면 다시 또 나올 건데 일단은 여기서 그래요. 생산자 잉여의 증감은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이제 빨강 부분만큼은 감소하면서 동시에 연록 더하기 청록만큼은 증가하는데 두 가지 크기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독점은 이렇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 중에서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 중에서 영록 부분, 사실은 요 윗부분이에요. 소비자 잉여가 사다리꼴 부분만큼 감소했다고 했는데 여기 요 부분만큼이죠. 요 위에 있는 요게 이제 뒤에 가면 연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연록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아직은 표시가 안 나왔어요. 요 부분만큼은 결국 뭐예요? 이게 소비자 잉여였는데 독점 이윤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소비자 잉여였는데 독점 이윤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 중에서 제가 위에 빨간색으로 네모친 것만큼 있죠. 연록색 부분인데 그만큼이 독점 이윤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실질적인 손실 부분은 어디냐? 데드웨이트 로스예요. 실질적인 손실 부분은 원래 빨강하고 주황 부분인데 여기에 빨강이고 아래에 있는 부분이 빨강이에요. 사실은 아래에 있는 부분이 빨강이고 요 위에 있는 부분이 아마 주황이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부분만큼 이 두 개 합친 게 바로 뭐예요? 데드웨이 로스죠. 자중 손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점의 후생 손실인데 상당히 디테일하게 소비자 잉여가 줄어든 부분, 생산자 잉여의 증감은 불분명하고, 그렇지만 이제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 중에 일부가 독점 이윤으로 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부분만큼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하니까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딘가 시험 문제에서는 또 이걸 계산하는 게 나와요. 독점 이윤에 소비자 잉여가 독점 이윤으로 변한 부분만큼 면적이 얼마냐 이런 걸 계산하라. 이런 것까지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오른쪽에 삼각형 부분만큼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했다. 그림이 다시 자세히 안 나오고 넘어가네요. 제가 원래 슬라이드 갖고는 다 표시가 돼 있던 건데 지금 좀 전에 색깔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미 아시죠? 그럼 독점의 후생 손실, 지금 얘기한 게 결국 결론은 그겁니다. 독점의 경우 완전 경쟁과 비교할 때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높다. 따라서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한다. 자, 데드웨이 로스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부분만큼이다. 그러니까 독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가져온다는 안 좋은 측면만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독점이 가져오는 바람직한 면도 있고요. 사실 그 독점이 가져오는 바람직하지 않은 면 중에 하나가 지금 정확하게 슬라이드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XB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XB효율. XB효율이라고 했는데 X inefficient입니다. 근데 X라고 하는 게 붙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X를 갖다 어떨 때 쓰죠? 우리가 X라고 할 때 X파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X파일.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는데 그 실체를 몰라요. 실체를 모르니까 X파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X라고 할 때는 미지수, 언노운도 X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걸 나타낼 때 X라고 하는 말 쓰죠. X파일. 그래서도 만약에 X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분명히 뭔가 비효율은 있지만 실체를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독점에 바람직하지 못한 면 중에 하나가 X 비효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X 비효율이 뭐냐? 자, 독점의 경우 경쟁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독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경영 혁신을 위한 노력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거 안 해도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경영 혁신을 위한 노력,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경쟁이 치열한 경우보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에요. 근데 과점 시장 같은 경우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쟁터처럼.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 열심히 하지만 독점의 경우에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혁신을 안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 그 정확한 실체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X 비효율이라고 합니다. 독점을 생각할 때 항상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의 경제가 있어가지고 독점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자연 독점이라고 그랬죠. 규모의 경제 때문에 독점이 되는 경우 자연 독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가지고 독점이 있다. 이럴 때는 아무래도 장기 평균 비용이 하락하잖아요. 규모의 경제로 인해 가지고 장기 평균 비용이 하락하고, 장기 평균 비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예요? 소비자에게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독점을 허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규모의 경제로 인해 가지고 자연 독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독점을 허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신 독점 이윤을 사회 전체를 위해서 쓰도록 하는 거죠. 독점 이윤을 사회 전체 이익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독점이 가져오는 바람직한 점 해가지고 슈페터라는 학자가 독점을 옹호했어요. 자, 슈페터 앞에서 2번 나왔었죠. 이 양반은 자나 깨나 안전나 선나 이노베이션이에요. 혁신. 아주 혁신을 위한 기업가의 노력을 기업가 정신, 엔터프리너십이라고 해가지고 창조적 파괴를 언급하는 분 아니에요. 슈페터 선생이. 가지고 독점을 언급하는 게 뭐냐. 독점 기업은 이윤이 있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초과 이윤을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R&D에. 그런데 완전 경쟁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과 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갖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독점의 경우에는 그 초과 이윤이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R&D 투자를 갖다 함으로써 그만큼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이 새로운 발견 또 새로운 발명, 이게 다 혁신이에요. 혁신을 촉진해가지고 생산 방법을 효율적으로 혁신했고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런 면에서 독점을 옹호한 사람이에요. 슈페터는. 1940년대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였다고 그랬죠. 혁신을 옹호한 인물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독점이라고 해서 바람직한 면도 있다 하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긴 지금 앞에서 봤던 가격 차별하다가 얘기가 좀 빠진 겁니다. 지금 가격 차별하다가 얘기가 이렇게 빠졌는데 완전 가격 차별이에요. 완전 가격 차별이 뭐라고 그랬죠? 1차 가격 차별이라고 그랬죠. 1차 가격 차별 해가지고 자, 소비자 10명이 있으면 10명마다 가격을 다 다르게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도 이건 첫 번째는 가격 차별이 없는 순수 독점의 경우입니다. 지금 한계 비용이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비교를 위해서. 자,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한계 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가격 차별이 없는 경우라면 MR=MC에서 생산량 QM만큼 정하고 가격은 수요 곡선까지 올라가가지고 PM만큼 정합니다. 그럼 이럴 때 요 네모가 독점 이윤이죠. 네모가 독점 이윤이고 위에 있는 부분이 남은 소비자 잉여입니다. 소비자 잉여는 감소했어요. 물론. 경쟁 시장보다 감소해가지고 위에 삼각형 부분만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이게 바로 뭐예요? 데드웨이트 로스죠. 이게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데드웨이트 로스입니다. 이게 바로 가격 차별이 없는 경우예요. 근데 우리가 완전 가격 차별이라고 할 때는 각 소비자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소비자마다 지불 용이 가격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10명이 있는데 10명이 각자 다 얼만큼의 가격을 내려고 하는지 알고 있다는 가정이죠. 그럼 당연히 각자 소비자마다 내고 싶어하는 가격만큼 가격을 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완전 가격 차별입니다. 완전 가격 차별이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원래 우리가 소비자 잉여라는 게 뭐죠? 소비자 잉여는 지불 용의 금액 빼기 시장 가격 아니에요. 내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낮을 때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소비자가 뭐예요? 자기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만큼 가격을 정해서 낸 거란 말이에요. 소비자 잉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이제 경쟁 시장을 가정했을 때 요 수요 곡선까지 해가지고 QC입니다. 이럴 때 어떠냐? 이럴 때 요 사이 큰 삼각형이 있죠. 이게 다 독점 이윤이 되는 겁니다. 독점 이윤이 제일 많아지는 거예요. 완전 가격 차별할 때.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완전 가격 차별이 가져오는 장점도 있어요. 뭐냐면 완전 가격 차별이 가져오는 장점은 경쟁 상태하고 같아진다는 겁니다. 경쟁 기업하고 같아져요. 경쟁 기업처럼 생산량도 뭐요? QM이 아니라 이제 뭐요? QC만큼을 생산하게 돼요. 경쟁 기업의 생산량만큼. 경쟁 기업의 생산량만큼 생산을 갖다 하게 된다. 그리고 데드웨이 로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다 독점 이윤으로 이전에 있었던 데드웨이 로스까지도 다 뭐요? 독점 이윤으로 전환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이겁니다. 완전 가격 차별하는 경우에는 매 단위당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가격에 판매하는 거예요. 완전 가격 차별. 매 단위당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가격에 판매한다. 자,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데드웨이 로스 없습니다. 또 과소 생산 문제도 경쟁 시장과 똑같은 생산량을 생산하게 돼요. 경쟁 시장하고 같아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소 생산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뭐예요? 소비자 이익녀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이익녀가 전부 뭐예요? 독점 이윤으로 들어갑니다. 소비자 이익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쟁 상태가 돼가지고 뭐예요? 데드웨이 로스는 없어진다는 거.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완전 가격 차별 또는 뭐예요? 3차 또는 3급 가격 차별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상황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기념품은 놓고, 관광지에 가면 기념품을 놓고서 뭐예요? 관광지니까는 저 사람이 이걸 얼마 주고 샀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소비자들마다 뭐예요? 파는 사람하고 흥정을 하잖아요. 흥정을 해가지고 가격을 정하죠. 이런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10명하고 흥정했는데 흥정 결과 가격이 정해지는 거니까 뭐예요?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이런 경우 3급 가격 차별의 경우가 관광지에서 기념품을 갖다 파는 경우 정보는 부족하고 하니까는 뭐예요? 모든 소비자가 다 다른 가격으로 구매한다는 거죠. 이럴 때 바로 이게 완전 가격 차별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독점에 대한 규제도 봐야 됩니다. 뭐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역사적으로 독점에 대한 규제가 많이 행해져 왔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점에 대한 규제는 사전적인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후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적으로 볼 때는 사전적인 내용은 사전적으로 기업의 합병을 규제한다든가. 우리가 요새도 기업들이 M&A 많이 하잖아요. 인수합병 해가지고 Mergers and Acquisitions예요. Mergers and Acquisitions 해가지고 인수합병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필요하면은 뭐예요? 외국 기업들 사들이고 사가지고 합병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병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내주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승인 받아야 되는 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도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사가지고 합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합병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게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만큼 물동량도 많은데 둘이 합병한다? 그럼 전 세계 조선사들이 긴장하겠죠. 이러니까 바로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중요한 또 카드를 쥐고 있는 게 어디냐?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분명히 반대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합병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사전적인 합병 규제와 함께 경쟁 촉진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는 가격을 규제하는 거예요. 독점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독점 기업의 가격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사후적인 가격 규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인데 크게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 좀 보겠습니다. 먼저 볼 내용은 사전적인 합병 규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독점 금지 정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냐? 1890년에 있었던 미국의 셔먼법이 있습니다. 셔먼 액트. 원래 액트라고 하는 게
연방법을 액트라고 그래요. 액션인데 줄여갖고 액트라고 합니다. 그 셔먼 의원이 발의한 거기 때문에 셔먼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갖다 보통은 반독점법이라고 합니다. 엔티 트러스트 액션이라고 그래요. 반독점법. 원래 1870년대부터 자본주의가 독점 자본주의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에서도 몇 단계로 구분해요. 자본주의를. 제일 먼저 나온 게 상업자본주의.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한 게 산업자본주의. 그러다가 이제 1870년대 이후에 독과점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나온 게 독점자본주의 또는 금융자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세계 대공황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자본주의가 된 거죠. 이걸 수정자본주의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냥 흔히 쓰는 표현들은 아니죠. 이제 과거에는 교과서에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도 나오고 저도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거를. 그랬던 거지만 이제 지금은 또 커리큘럼이 바뀌면서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1870년대 이후를 독점 자본주의. 독점이 빠르게 진행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규제해야 되겠다는 게 나온 거죠. 1890년에 와가지고 미국의 셔먼법, 반독점법이 처음 만들어집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요런 경우에는 1963년에 공정거래법 초안 작성했었는데 원래 그때는 법 이름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에요. 물가안정을 위한 거예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81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러다가 88년 이후에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바뀐 겁니다. 최근에 굉장히 시끄럽죠. 왜냐하면 그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안이 나왔는데 그 개정안이 너무 반기업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반기업적이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막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또 정부에서는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고 여당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뻔하죠.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당연히 통과시키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아주 센 역할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규제 3법을 만들어 가지고 또 공정거래법 말고도 규제 3법 만들어 가지고 규제라는 임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취지는 그런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또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는 이유가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한다.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한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이런 것도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잖아요. 또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갖다 규제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불공정 거래 행위가 지금도. 얼마 전에도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세계 2위랍니다. 전 몰랐어요. 그게. 그 회사가 세계 2위 회사인지. 부품 회사 중에서 세계 2등. 그러다 보니까 부품 회사니까 또 그 아래 협력기업들이 3차, 4차 협력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납품단가 후려치기. 그 납품단가를 갖다 후려치기 해가지고 엄청 아마 피를 뽑아 먹은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 120억 과징금. 그동안 납품단가 후려쳐가지고 손해 입힌 거 133억인가는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돌려주고 그 다음에 과징금으로 120억을 갖다 부과했어요. 그런 일이 흔히 있습니다. 악덕 기업들 엄청 많아요. 이런 걸 막는 거 좋지요. 그거는. 근데 이것이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엉뚱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철저하게 구분하자 이거죠. 가지고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일은 그겁니다.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갖다 규제한다. 취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대로만 한다면. 그래서 이제 그중에 첫 번째가 지금 사전적 합병 규제와 경쟁 촉진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수평적으로 합병하는 경우 그게 정당하냐? 왜냐면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먹어 삼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또 과연 합병해가지고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보통 합병할 때 많이 따지는 게 뭐죠? 시너지 효과 따지죠. 시너지 효과 많이 따지는데 사실은 그 시너지 효과의 본질이 뭐냐? 시너지 효과의 본질은 규모의 경제 이익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위의 경제 이익도 있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규모의 경제이익. 왜냐하면 인수합병 해가지고 대규모 기업이 된다. 그럼 그만큼 단위당 비용을 낮출 수 있잖아요. 소비자한테도 이익이죠. 과거에 이마트가 월마트를 합병했다. 이마트가 월마트 합병한 거. 그러니까 이마트의 규모가 엄청 커졌잖아요. 뭐죠? 규모의 경제죠. 이게. 규모의 경제. 그만큼 소비자들은 싼 값에 물건 구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한 기업끼리 합병하는 경우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제, 과연 승인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 또 나가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원래 수직적 합병을 하고자 할 때, 인수합병을 하고자 할 때 M&A입니다. 수직적으로 인수합병하고자 할 때 사전적 규제를 왜 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새로 합병된 기업이 개별 기업들보다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가 하는 거죠. 이거 심의하는 겁니다. 과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시너지 효과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가지고 하는 게 결국 진입장벽을 제거한다든가, 진입장벽을 제거해가지고 독점 기업이 아니라 독점 시장이 아니라 좀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경쟁이 주는 이점도 많죠. 또 진입장벽을 제거한다든가 기회균등을 확대한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경쟁 촉진 정책입니다.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사전적 합병 규제와 경쟁 촉진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전적 합병 규제와 경쟁 촉진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 가지고 비교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프 가지고 비교하는데 그냥 그래프는 안 보겠습니다. 안 보고, 만약에 독점 기업의 한계 비용이 합병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면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게 돼요. 낮은 가격 PC에서 PM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산출량을 감소할 것이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데드웨이 로스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산출량은 합병을 한 다음에 산출량이 줄어들고 가격은 높아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데드웨이 로스가 커지겠죠. 이런 것들은 규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합병 이후에 한계 비용이 하락하면 시장 가격 어떻게 돼요? 하락합니다. 시장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가격은 P스타로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P스타로 하락하고 생산량 증가하게 돼요. 바람직한 현상이죠. 합병을 한 다음에 한계 비용이 낮아져 가지고 가격은 하락하고 생산량은 증가한다. 데드웨이 로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더더구나 이제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 그러면 소비자가 혜택을 받는 거죠.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것이고, 이렇다면 당연히 뭐요? 합병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당연히 승인되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다 충분히 봤던 그래프니까 그래프는 생략하고, 두 가지, 합병 이후에 한계 비용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 합병을 통해서 한계 비용이 하락하는 경우 둘로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 이후에 한계 비용이 하락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합병이 승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엔 사후적인 가격 규제입니다. 물론 가격 규제 말고도 또 국유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독점 기업을 국유화하는 방법도. 원래 가격을 갖다 규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독점 기업은 완전 경쟁에 비해서 가격은 높고 생산량은 적다. 따라서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한다. 이유가 그겁니다. 완전 경쟁에 비해서 가격은 높고 생산량은 적다. 따라서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해가지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처리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는 겁니다. 이럴 때 가격을 갖다 규제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언급하는 게 한계 비용을 중심으로 가격을 정한다.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에요. 또 한 가지가 평균 비용을 중심으로 가격을 정하는 방법. 한계 비용 가격 설정,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 있고,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갖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은 뭐냐? 독점의 경우 균형점에서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았죠. 가격은 한계 비용보다 높았어요. 가격이 높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독점에 대한 가격을 갖다 규제할 때
한계 비용을 중심으로 가격을 갖다 규제하는 겁니다. 한계 비용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주로 PC가 바로 경쟁시장 가격이에요. PC가 경쟁시장 가격, PM은 독점 가격이에요. 그래서 독점 가격을 규제해 가지고 경쟁 가격에 가깝게, 경쟁 가격에 이르도록 가격을 갖다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PC로 가격을 정한다, 이런 경우에 독점 기업이 인식하는 수요 곡선은 자 PC 2원 D가 돼요. 요겁니다. 요거까지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점 기업이 인식하는 수요 곡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독점 기업이 인식하는 수요 곡선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데드웨이 로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원래 그래프가 있는데 이건 또 별도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지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자동 손실이 사라지는 그 내용은 자 우리 교재에 참고해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자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했습니다.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해가지고 데드웨이 로스가 사라졌다고 그랬죠. 데드웨이 로스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경우도 규모의 경제 때문에 자연 독점이 발생하는 경우 있죠. 규모의 경제 때문에 자연 독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좋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 만약에 자연 독점에 대해서 가격을 갖다 규제한다. 자연 독점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갖다 규제하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실이 발생하고 생산이 중단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규제라고 하는 거, 이 규제라고 하는 건 항상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부작용이 있어요, 항상.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규제를 가한다,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요 이제 자연 독점의 경우 이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연 독점이 있어갖고 독점 기업의 손실, 물론 이건 자연 독점이 있는 경우 그만큼 이제 원래 자연 독점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A씨인데 만약에 정부가 규제를 가하잖아요. 규제를 가하게 되면 원래 MC 곡선은 AC 곡선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건데 정부의 규제 때문에 MC 곡선이 AC 곡선보다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래로 낮아진 거예요, 이게. 아래로 낮아지니까 그만큼 뭐예요? AC보다 낮은 부분은, AC보다 작은 부분은 뭐가 있는 거예요? 손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손실이 발생하고 나가서 생산이 중단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독점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게 바람직할 때가 많다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그 평균 비용 가격 설정입니다. 평균 비용을 중심으로 가격을 정하는 건데 평균 비용을 중심으로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자연 독점의 경우에도 손실을 입히지 않으면서 더 많은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비용 가격 설정. 자, 이제 두 가지 봤는데 이거 말고도 기타 가격 규제가 또 있습니다. 기타 가격 규제 해가지고 정부가 최고 가격을 정한 다음에 그 이상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규제하는 게 있습니다. 최고 가격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세를 갖다 부과하는 거, 세금을 갖다 부과해가지고 가격을 갖다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갖다 규제하는 방법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세금을 종량세로 부과하느냐, 정액세로 부과하느냐, 아니면 뭐예요? 근데 이윤세로 부과하느냐, 아니면 또 종가세로 부과하느냐. 세금을 어떤 식으로 부과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 달라져요. 근데 과거 교과서에서는 그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책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세금을 갖다 부과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원래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자, 독점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 부과했더니 오히려 가격은 더 높아지고 생산량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가지고 조세를 갖다 부과하는 경우 효과에 대한 그림이 그래프가 교과서에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다른 교과서에도 다 빠졌어요. 그래서 조세를 통한 가격 규제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밖에도 또 국유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점 비용을 갖다 국유화한다. 국유화하는 게 이제 공기업으로 만드는 거죠. 공기업으로 만드는 건데 또 공기업의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커맨딩 IC에서 보신 것처럼 대처정부에서 영국에서 대체행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산업을 커맨딩 IC를 어떻게 했어야 다 민영화했잖아요. 민영화. 그 국유화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나왔기 때문에 커맨딩 IC에서 보신 것처럼 다 이걸 민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유화도 방법은 방법이지만 오히려 또 공기업의
경영의 비효율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도 가져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뭐 별 얘기 아닙니다. 별 얘기 아니니까. 앞에서 봤던 평균 비용 가격 설정에 대한 그림입니다. 원래 독점에 대한 규제 정책 해가지고 독점은 무조건 규제해야 하는가 해가지고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주의가 있고 하나는 자유주의가 있는데 구조주의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 중심이에요. 원래 미국에서 나온 경제학을 제도학파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그 제도학파 경제학에서 핵심되는 학교가 바로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 중심의 구조주의자들은 독점의 폐해라고 하는 게 독점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결국 시장이 집중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시장 집중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중을 못하게 회사를 갖다 분할시키는 거예요. 한국의 경우 한국전력을 여러 개로 나눴잖아요. 남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해갖고 한국전력은 전력을 판매만 하고 나눴잖아요. 이게 바로 구조주의 입장이 반영된 겁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도 특히 AT&T, 자, 미국 최대의 전화회사인데 여러 개로 나눠졌어요. 각 지역을 커버하도록.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분할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게 바로 구조주의의 입장이고, 반면에 자, 시카고 대학 중심이에요. 시카고 대학 자유주의 경제학이죠. 내버려 둬라 이겁니다. 내버려 두되 불공정한 경쟁이 할 때, 불공정한 행위를 할 때 뭐요? 처벌하라 이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입장에서 시카고 대학, 밀턴 프리드만 같은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것만 규제하라. 규제하고 내버려 둬라 이겁니다. 독점이 되든 아니든 내버려 둬라. 나쁜 짓 하는 것만 규제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조주의와 자유주의의 입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과 경제학 해가지고 이것도 실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MS 오피스 같은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뭐요? 여러 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워드에다가 그 다음에 엑셀도 있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껴 있잖아요. 묶어가지고 묶음 판매예요. 묶음 판매인데 이게 과연 타당하냐 이것도 있고 또 과거에 끼워 팔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끼워 팔기도 있었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법원의 판결도 있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했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메신저하고 미디어 플레이어가 있었는데 이걸 끼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 살려면은 뭐예요? 을에 끼워가지고 비싸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걸 적발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독점적 지위의 남용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독점 슬라이드가 30개가 돼가지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걸렸지만 자,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교시까지인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